금요일 저녁에 미국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빠졌죠. 네, 이유는 오미크론이라고, 남아공발 변이, 요거 때문에 주식시장이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핵심은 이거죠. 일단 화이자부터 모더나까지 이제 백신 제조사들이 오미크론이 과연 기존의 백신에 효과가 있냐 없냐, 요거 한번 검증을 해 본다는 거죠. 2주 후에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백신에 효과가 있다. 그럼 뭐 아무 일 없던 듯 그냥 넘어가는 거고, 백신에 효과가 없다. 그럼 또 그것까지 대비해가지고 기존 백신을 만들던 업체들에서 3달이면 백신을 출고하기 때문에 일단은 백신을 만들어 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앞으로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까? 이게 우리한테는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공포에 잠겨 있을 거예요. 월요일날 이거 어떻게 될까? 주가 많이 빠지면 어떡하나? 엄청 고민이 되실 텐데, 델타 변이 때랑 뭐 거의 같죠. 뭐 어차피 월요일날 전부 다 매도할 것도 아니고 일단은 버티는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 뭐 2주 후에 결과가 나왔는데 기존 백신에 그대로 효과가 있다. 그럼 그냥 아무 일 없이 다시 주가가 올라가 버리니까, 뭐 최악의 경우에는 기존 백신에는 전혀 효과가 없다, 뭐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건데, 뭐 델타 때도 비슷한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다시는 뭐 대면 사회로 안 갈 것처럼 그러더니 결국에 좀 시간 지나니까 다시 또 풀리고 하면서, 앞으로 시간이 지나서 보면은 이번 오미크론발 주식시장의 하락 때, 그때가 최저점이었구나 느끼는 이런 섹터들이 또다시 출현하고 이게 반복이 되겠죠. 사실 뭐 이럴 때는 월요일날 주식시장 많이 빠지면 어떡하나 괜히 고민하고 이러면서 주말을 망칠 필요가 없어요. 또 이럴 때 우리 존버 인베스트가 또 마음을 잡아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채널 보시면서 이렇게 마음 다 잡으시고, 잘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이것도 또 마찬가지예요. 이럴 때는 기초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지났을 때 내가 정말 큰 수익을 내고 내 인생을 바꾸고 부자가 돼, 이런 종목들이 뭐가 있나,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서 다시 마음을 이렇게 가다듬는 이런 시간을 가지면 되지, 뭐 괜히 일희일비하고 걱정스러워하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기초로 돌아가서 어떤 종목을 투자해야 되고 앞으로 투자해서 내 인생이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투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 정말 수많은 종목들이 있죠. 그 중에서 내가 제일 좋다고 생각되는 종목을 고르고 돈을 집어넣는 게 바로 주식 투자죠. 그런데 이게 초보자 때는 나만 좋아하는 기업 있죠. 딴 사람들은 뭐 좋게 생각 안 하는데 나 혼자 좋아하는 기업을 고르는 일이 많아요. 뭐 특히나 이제 제 과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현대차 주가죠. 지난 2009년에 이렇게 미친 듯이 한번 올라줬죠. 이때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수출 드라이브.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이때 원화가 약세였는데 원화가 이렇게 강세 흐름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요 시점이었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수출 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았던 시기죠. 현대차가 시장 점유율을 막 높여가면서 한 2013년, 2014년까지 이렇게 엄청나게 주가가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에는 현대차의 부품주들 있죠. 이런 것들을 같이 사면은 주가가 엄청나게 다 잘 올라요. 근데 반대로 요때 2014년 요때쯤부터 해가지고 환율도 별로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되고, 아베가 이제 엔화를 미친듯이 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엔저가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원화 대비해서 엔화의 하락폭이 커져요. 그러면서 우리 현대차가 글로벌 시장에서 가져갔던 점유율을 일본 차들이 다 가져가는 이런 시기가 됩니다. 그때부터 현대차 주가가 이렇게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관련된 이제 부품주라든가 뭐 현대차 관련된 종목들은 아예 이때부터는 쳐다보지도 말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저도 과거에 이제 좀 알던 지인분들이라든가 뭐 한때 날리셨던 여러 가지 투자자분들이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좋다, 그래가지고 요때 한번 좀 물렸던 괜히 아픈 기억이 있어요. 투자를 배우는 과정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이렇게 뭐 처물려서 개고생도 해보고 손해도 봐보고 하면서 이런 원리들을 깨달아가는 거죠. 이제 업황 자체, 전방 산업, 전방 기업을 먼저 보고 그때 이제 투자를 하든 말든 결정을 해야 되는지, 괜히 뭐 종목부터 뭐 탑다운 방식으로 가야지 바텀업 방식으로 잘못 갔다가는 그냥 인생 조지는구나, 뭐 이런 거 하나하나 배워나가면서 이제 슬슬 내 혼자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주식시장 참여자들 다수가 좋아하는 종목을 슬슬 고르는 이 안목이 생긴다 이거죠. 그때부터 수익이 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때 절대 다수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종목을 골랐다, 그러면 이제 주도주를 고른 거고, 주도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종목을 골랐다, 이러면 이제 상승하는 종목을 고른 거고, 반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 혼자만 좋아하는, 그러니까 주식과 막 사랑에 빠져서 뭐 업황 완전히 망가지는데 투자하다 보면은 이거는 이제 인생 그냥 망가지는 거죠. 그럴 때는 뭐 기다리면은 언젠가는 뭐 가치에 수렴한다는 둥 뭐 뻘소리 하고 헛소리 하는 게 아니라 한강 한번 갔다 오는 거죠. 그냥 가볍게. 그래서 마음 한번 툭 털어내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게 오히려 수익을 내는 데는 더 좋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이왕이면은
절대 다수가 좋아하는 요런 주도주들 있죠. 뭐 애플, 구글 같은 절대 다수가 좋아할 만한 요런 종목을 고르는데 최대한 힘을 써야 되는 거죠. 주도주를 고르는 데는 좀 다양한 방법이 있죠. 그렇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주식이란 관점을 내려놓고 내 주변에서 또는 내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앞으로 그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요거를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랑 스마트폰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스마트폰을 거의 손에서 놓지를 않아요. 지하철을 타고 뭐 어디 가는데 뭐 한 3, 40분 이상 가야 되고 꽤 멀리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배터리가 이런 상황. 요거는 막 미쳐요. 환장합니다. 이거는 참을 수가 없고요. 뭐 지금은 이제 핸드폰이 있으니까 좀 덜 했지만 예전에 주말에 게임하려고 아니면 뭐 인터넷 서핑하려고 컴퓨터를 딱 켰는데 요런 화면이 뜰 때가 있어요. 갑자기. 이거면은 윈도우 뭐 다 다시 깔고 완전히 다 갈아엎어야 돼 버리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 벌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지금 뭐 요런 화면 뜨면 좀 여유있게 핸드폰 하면서 이제 슬슬 고치죠. 옛날에는 컴퓨터가 전부였고 인터넷이 전부였으니까 그땐 요런 화면 뜨면 진짜 환장하는 거죠. PC에서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넘어왔다. 뭐 이런 거를 알 수 있는데 자, 그럼 여기서부터 바로 시작을 합니다. PC 시대, 스마트폰 시대로 넘어왔고 그 다음 시대에 우리의 손에 항상 놓지 않고 항상 갖고 있게 되는 게 뭘까? 우리는 뭘 생활의 필수품으로 할까? 이걸 과거부터 이렇게 보면은 딱 답이 나오죠. 종목도 여기서 싹 다 나오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뉴스가 있는데 이게 1995년의 뉴스예요. 뭐라고 나와 있냐? 제목이 뭐냐? 미국의 사업가들이 인터넷 이용을 급증하고 있다. 뭐 이런 제목이에요. 아니 근데 인터넷은 원래 당연히 쓰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근데 이제 1995년에는 슬슬 그때부터 인터넷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거기 속한 뉴스를 보면 더 재밌는 게 3M사가 300명의 기업가를 대상으로 얘기를 했더니 거의 10명 중에 7명이 매일 혹은 매주 5메가 이상의 파일을 전송받아 저장하고 있다. 근데 5메가면은 지금 뭐 카톡 몇 개 주고받으면 5메가가 끝나는데 그때는 그러니까 하루에 5메가 정도밖에 안 썼거나 아니면 일주일에 5메가 정도밖에 안 썼다는 거고 이들은 평균 760메가 용량의 하드디스크를 장착하고 있다. 760메가 정도면은 그러니까 1기가가 안 되는 거죠. 지금 요즘에 게임 하나 뭐 다운받아도 핸드폰으로 그거 해도 한 300메가 막 이상 나오고 어떤 게임은 몇 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게임도 하나 안 되는 걸 가지고 그걸 하드디스크로 쓰고 있었던 시절이 1995년입니다. 이제 젊은 분들이 보시기에는 이게 대단히 오래된 뉴스 같은데 우리는 요거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요거 디스켓이라는 건데 처음에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게 나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플로피 디스크라는 게 나왔고 이게 또 이제 HD 디스크인가요? 뭐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작아졌죠.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또 게임도 굉장히 많이 담았어요. 요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고인돌. 네, 이거 디스켓을 딱 꽂으면은 막 컴퓨터가 막 터질라 그래요. 막 왕왕왕왕왕 막 하면서 요거 게임 하나 돌리면은 이게 엄청나게 재밌었죠. 요거 하면서 디스켓을 갖고 다니면서 꼭 게임을 하던 이런 시절이 있었고 또 요거 너구리라고. 지금 보시면은 이게 뭐 게임인지 이게 뭐 뭔지도 모르겠는 그런 것들 저희 시대에는 그래서 여기 디스켓 요거 갖고 다니면서 고인돌이나 너구리 정도는 해줘야 우리 X세대였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박진영 대표님인데 당시에는 얼굴만 빼놓고 톡톡 튀는 X세대 이런 뉴스 기사가 나온 적이 있죠. 그런데 이제 디스켓이 전혀 필요 없게 된 시기가 본격적으로 이제 열리죠. 어떠냐? 한국통신에서 전화선으로 이제 인터넷 서비스를 상용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제 전용선도 아니고 당시에 전화선에다 꽂아가지고 했어요. 그때도 비싸가지고 전화 요금 많이 나오니까 인터넷은 보급은 뭐 한참 있다 됐는데 슬슬 이제 PC방 시대가 열리기 시작하죠. 이게 옛날에는 저희가 학교 끝나면은 다 이게 모니터도 막 이만한 거예요. 브라운관 이런 거에 가가지고 이거 다 스타하는 겁니다. 스타크래프트 엄청나게 하러 갔습니다. 막 디아블로 하고 뭐 리니지도 뭐 하고 뭐 그때 그랬던 시절이었죠. 근데 스타크래프트가 얼마나 유행을 했었냐면은 여기 1999년 뉴스인데 제목이 뭐냐면 스타크래프트 게임 청소년에 대여한 업자 입건 해가지고 PC방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너무 스타크래프트를 하니까 법적으로 아주 청소년 관람 불가 게임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막 몰래 하고 막 이러던 시절이 있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PC죠. 퍼스널 컴퓨터, 뭐 PC방, 그리고 인터넷. 이게 급속도로 퍼져나가던 시대에는 주도주가 뭐였을까요? 스타크래프트를 많이 했으니까 블리자드? 뭐 블리자드도 그럴 수 있죠. 왜냐면 뭐 1995년대 뭐 이때가 거의 뭐 0.5달러 하던 게 4달러까지 갔으니까 거의 한 8배 이상 이렇게 많이 가는 이유가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뭐 제품을 사가지고 만들고 뭐 원재료가 들어가고 이거저거 뭐 공장도 늘리고 해야 되니까 원가가 큰데,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그냥 쫙 복사해가지고 풀기만 하면 되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주가는 더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뭐 블리자드도 있겠지만 실제로 더 좋은 소프트웨어가 있죠. 컴퓨터를 사용하려면은, 근데 윈도우가 없으면은 뭐 리눅스도 뭐 물론 있었겠지만 어쨌든 전부 다 윈도우를 썼다고 보면 되죠. 윈도우가 없으면은 거의 구동이 안 됐으니까 이 마이크로소프트, 당연히 95년이죠. 이때 뭐 한 5달러 됐나요? 4달러도 안 되던 게 50달러 정도, 60달러, 그러니까 열 몇 배,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죠. 이게 주도주들은 이렇게 막 열 몇 배씩 그냥 인생을 바꿔주죠, 당연히. 또 하드웨어는 또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IBM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텔이 있겠죠. 인텔과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이거 뭐 한 주당 95년쯤에 5달러 미만이던 게 70달러까지 갔으니까 역시나 뭐 인텔도 거의 인생을 바꿨죠. PC와 인터넷이 쫙 퍼져가지고 한창 막 붐을 일으키던 이런 시대에는 거기 핵심이 되는 소프트웨어랑 핵심이 되는 하드웨어, 이 두 가지가 주도주예요. 그 둘 중에 하나, 아니면 둘 다 잡아야 되겠죠, 당연히. 갖고 있으면은 한 몇 년 동안 막 10배, 20배 올라가면서 인생이 그냥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우리 PC 시대에서 지금 이제 거의 스마트폰 시대로 넘어왔죠. 솔직히 컴퓨터를 막 안 켜는 날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마트폰만 계속 보는 날도 있다 보니까. 근데 컴퓨터를 안 켜는 날은 있어도 스마트폰을 안 보는 날은 없어요, 거의. 네. 아마 이건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럼 우리 이제 PC 세대에서 스마트폰 시대로는 언제 넘어왔냐? 2007년 6월에 아이폰이 처음 만들어졌죠. 네, 이러면서 스마트폰 시대, 잡스형이 개막을 해주셨는데, 이때 삼성전자가 애플의 아이폰을 잡겠다면서 옴니아를 공개를 했었죠. 근데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옴렉이라 그래요. 그 옴니아와 쓰레기, 요거 합성어. 저도 사실은 이제 뭣도 모르고 이거를 샀었었는데, 당시에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옴니아2를 가진 이런 사람들이 망치질, 뭐 화형식, 어마어마했습니다. 이때 삼성이 망할 뻔했어요, 정말로. 거의 한 20만 명인가요? 엄청나게 많은 인원들이 이제 삼성 불매 운동하고 이제 삼성 스마트폰은 아예 평생 쓰지도 말자 난리가 났어요. 카페가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옴렉이 쓰는 분들한테 한 20만 원 보상해준다 뭐 이러면서 간신히 살아났죠. 이때 정말로 삼성이 요거 이후에 갤럭시 시리즈가 만약에 성공을 못했다 그러면 아마 삼성 스마트폰 사업부가 아마 없어졌을지도 모르는 그 이제 중요 요인이 이제 옴렉이었죠. 어쨌든 이 잡스형 덕분에 2007년도 이후에 PC에서 스마트폰으로 주도권이 넘어왔다. 그러면 스마트폰 시대의 주요 소프트웨어 업체는 뭘까요? 당연히 애플이죠. 애플과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도 당연히 갖고 있으니까 2007년에 애플과 같은 경우에도 5달러 정도였는데 이게 뭐 한 3, 40달러? 굉장히 많이 올랐죠. 한 2016년까지가 이제 엄청나게 보급이 빨라졌던 그런 시대로 기억을 합니다. 2007년부터. 그리고 그 안에 당연히 이제 경쟁사 하나 있었죠. 애플 스토어 말고 우리 앱 스토어, 구글. 역시나 2007년 대비해가지고 주가가 한 4, 5배 올랐죠. 주도주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드웨어는 어떨까요? 당연히 아이폰, 애플이죠. 삼성전자도 빼놓을 수 없죠. 갤럭시 나오고 진짜 2007년에는 뭐 아예 들어오지도 않았고 2009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때 이제 옴렉이 잘못 내놨다가 망할 뻔하다가 갤럭시 시리즈 내놓으면서 이제 다행히 그래도 뭐 주가는 10,000원 정도였는데 이게 뭐 한 30,000원까지 한 3배 정도. 애플보다는 당연히 이제 주도주의 성격은 없었죠. 지금 어쨌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D램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사업부가 있는데 당시에는 스마트폰 사업부가 굉장히 큰 효자였죠. 자, 일단 여기만 보면 답이 딱 나옵니다.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확대되는 시기, 그러니까 PC에서 스마트폰이 확산으로 넘어오는 요 초창기에 주도주, 당연히 애플이죠. 뭐 말만 안 해도.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전부 다 거머쥐고 있다. 그러면은 미친 듯한 한 10배 이상 먹는 주도주가 되는 거고, 만약에 소프트웨어 아니면은 하드웨어라도 하나씩만 갖고 있어도 주가는 크게 먹는데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는 회사의 주가가 높죠. 하드웨어는 말씀드린 대로 공장도 늘려야 되고 이거저거 언제라도 수급하고 할 게 많아요. 하지만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 그냥 퍼뜨리면 그만이니까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틀리니까 주가는 훨씬 더 많이 간다. 자, 그럼 PC 시대, 스마트폰 시대의 다음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항상 끼고 살까? 무엇을 항상 뭐 거의 옆에 두고 살까? 요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4차 산업혁명입니다. 인공지능도 그렇고 자율주행도 그렇고요. 메타버스가 그렇고 클라우드 컴퓨팅이 그런데 일단은 뭐 항상 끼고 산다 그러면은 클라우드 컴퓨팅이나 메타버스가 될 확률이 크죠. 뭐 인공지능도 뭐 마찬가지로 자연스럽게 쓰는 건데 어쨌든 클라우드 컴퓨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단말기 있죠. 지금 핸드폰 우리가 쓰고 있는 거 이거는 사양이 굉장히 좋아야지 지금까지는 뭔가 이것
또 게임도 잘 되고 뭐 여러 가지 용량도 좋아지고 하는데, 클라우드 컴퓨팅은 뭐 중앙에 있는 컴퓨터에서 그냥 연결만 되면은 내가 그냥 단말기를 가지고 조작을 해서 중앙에 있는 엄청나게 큰 슈퍼컴퓨터를 내가 쓰는 거예요. 뭐 용량도 업그레이드도 뭐 지들이 알아서 계속 해주고, 그 안에서 게임 구동돼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고용량 게임을 하는데도 나는 그냥 단말기이기 때문에 그냥 핸드폰으로 마음대로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을 통해서 예를 들어드리면 또 이해가 굉장히 빠르죠. 네, 어쨌든 중앙 슈퍼컴퓨터를 우리가 그냥 단말기에서 다 쓸 수 있는 게 클라우드 컴퓨팅이다. 메타버스도 뭐 지난 시간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은, 메타버스 안경 끼든 뭐 하든 하면은 그 안에서 뭐 인터넷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가 핸드폰을 손에서 놓을 수가 있죠. 좀 메타버스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그런 관점을 보고 나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앞으로 우리 생활을 바꿀 만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하나 한번 따져볼 텐데, 일단은 인공지능은 기본적으로 모든 거가 다 쓰입니다. 근데 인공지능 관련주는 딱 생각해도 첫 번째 떠오르는 게 엔비디아죠. 네. 그러니까 인공지능, 뭐 머신러닝, 이거를 뭘로 생각하시면 가장 쉽냐면은, 컴퓨터한테 계속 어떤 사진을 보여줘요. 사람들의 얼굴을 계속 입력을 시킵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컴퓨터는 야, 이게 사람이냐 아니냐 했을 때 사람 얼굴을 계속 보여주다 보면은 이게 저장이 되고 연산이 되고 이게 기록이 되고 하다 보면은 컴퓨터가 사람 얼굴을 인식을 하게 됩니다. 아, 이건 사람이고 이건 사람이 아닙니다. 이걸 알게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 어린아이의 지능처럼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자, 그리고 얼굴 생김새를 계속 보여드리다 보면은, 자, 요거는 이제 PC 엠베스터 얼굴이다. 요거를 제가 뭐 인상을 쓰고 있던, 얼굴이 퉁퉁 부어있던, 어쨌든 요걸 알게 되는 이런 학습의 과정을 계속 거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인공지능, 머신러닝이다 보시면 되는데, 특히나 뭐 자율주행이나 이런 거 할 때 필요하죠. 사람이 움직이는 패턴이라든가 아니면 사람의 형체 이런 것들을 계속 입력시키고, 뭐 사물의 형체를 입력시키고 이러다 보면은 그게 이제 인식을 하는 거죠, 컴퓨터가. 그러면서 이제 자율주행이 되는 거고, 또 사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요 각도부터 해가지고 요 움직임의 반경까지 요 계산이 되면 이제 자율적으로 멈추고 쓰고 뭐 이동하는, 이게 바로 머신러닝이 없으면 애초에 자율주행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메타버스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최대한 현실같이 구현을 하는 게 중요한데, 요즘에 게임 같은 거 보시면은 뭐 잔디가 막 움직이고 나무가 흔들리고 이러는 게 굉장히 정교합니다. 마치 실제같이 움직이기도 해요. 이게 인공지능이 과연 이게 바람이 불었을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메타건 4차 산업혁명의 모든 것들은 일단 인공지능이 기반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에 가장 특화된 기업이 어디냐 봤을 때 저는 또 엔비디아. 왜냐면은 이런 컴퓨터가 학습을 할 때는 병렬 처리라 그래요. 이제 CPU의 코어를 막 엄청나게 늘려가지고, 그냥 일반 CPU는 안 되고 GPU죠. 그래픽 카드가 이제 코어가 엄청나게 늘려져 있는 이걸 이제 GPU라 그러는데, 무식한 연산,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연산, 요게 필요한데, 요게 CPU보다는 GPU가 최고입니다. 여기에다가 또 쿠다라는 이런 프로그램과 엔비디아에 있는 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결합이 됐을 때 가장 좋은 성능이 나오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이제 인공지능에서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전부 다 가진 기업으로, 여러분도 많이 알고 계시니까 일단은 요 정도만 하고 넘어가고요. 두 번째, 구글도 있죠. 구글도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쪽으로 굉장히 크게 발전을 시키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AI도 당연히 그냥 크죠. 역시나 소프트웨어 쪽입니다. 이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쪽에 인공지능의 어떤 특정 부분에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랑 이제 소프트웨어까지 인공지능에선 다 가진, 애플과 같은 이런 존재니까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이유는 뭐 딱 봐도 아시죠. 그러면 이제 자율주행도 한번 볼 수 있는데, 요거는 근데 뭐 항상 끼고 산다고 보긴 어렵죠. 어쨌든 차에 타야 되니까. 그렇지만 이제 알아두긴 해야 되는데, 당연히 뭐 자율주행은 테슬라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까지도 얘들이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의 애플은 역시나 테슬라인데, 근데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엔비디아는 직접 차를 만들진 않는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율주행의 거의 트럭 쪽은 거의 뭐 핵심으로 되고 있고, 나머지 마찬가지입니다. 얘들이 뭐 OS부터 해가지고 모든 그 자율주행 관련된 이런 서비스 같은 것들, 그냥 차에다 장착만 하면 되도록 모든 것들을 얘네들이 하고 있는데, 여기서 엄청난 지금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엔비디아의 자율주행 협력사들만 해도 이렇게 많습니다. 우리나라 현대도 있고, 뭐 아우디, 벤츠, 볼보, 뭐 어쨌든 이런 쪽을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도 자율주행에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처음에 테슬라가 인공지능 이제 도조죠. 요거 할 때는 처음에 엔비디아 걸 갖다 썼죠. 자, 그럼 다음에 이제 메타버스가 이제 우리가 좀 많이 보고 있는 건데, 메타버스의 핵심도 뭐냐? 옴니버스라고 엔비디아 제품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모든 사물을 이제 가상세계로 집어넣는 요 통로, 대부분의 이제 가상현실, 그러니까 메타버스를 하는 기업들이 협업을 진행하고 있는,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의 뭐 관문이라고 보셔도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뭐 나중에 한번 자세히 설명은 드리겠지만 현실 세계에 있는 것들을 가상으로 또 집어넣어 놓는 라이브러리도 있고요. 여기다가 또 협업을 해가지고 모두 호환되게 만들어 놔가지고 엔비디아에 있는 이 소프트웨어 옴니버스를 사용하고 그 관련된 칩만 사용하게 되면은 굉장히 빠르게 가상 세계 구현이 가능하고 다 협업이 가능한 거의 핵심 기업으로 지금 이제 엔비디아의 옴니버스가 메타버스 가상현실의 핵심이 돼 가고 있고요. 메타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가상 세계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지금 다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당연히 애플은 빠질 수가 없죠. 애플은 이제 이미 스마트폰의 점령을 가지고 이제 스마트폰과 연동시켜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가진 기업으로 커지려고 하죠. 그러니까 직접적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사용하는 소비자와 맞닿아 있는 거는 이제 애플과 메타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그걸 구현해낼 때 만드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핵심적인 어시스트, 도와주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무 환경에 거의 최강자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다음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제 단말기만 가지고 이제 중앙에 슈퍼컴퓨터를 쓰는 것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이 뭐 두각을 나타내죠. AWS.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도 뭐 여러분 다 아시죠. 클라우딩에서는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가 굉장히 큰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자,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하나 있어요. 어쨌든 클라우드 컴퓨팅을 하더라도 중간에 서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또 엔비디아는 요 서버 시장에도 지금 뭐 DPU라는 요것도 나중에 설명을 다 드리겠지만 DPU뿐만 아니라 그레이스를 통해서도 서버용 인공지능에서는 뭐 어마어마한 속도가 난다. 이렇게 해가지고 서버 시장까지 지금 AMD와 함께 인텔을 추격을 막 해나가고 있어요. 엔비디아가 눈에 띌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인공지능부터 해가지고 자율주행, 그리고 뭐 메타버스 클라우드 컴퓨팅까지 손을 안 뻗치고 있는 데가 없어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전부 다 거의 뭐 핵심에서 주무르고 있다. 이게 엔비디아의 주가가 지금 굉장히 높은, 그리고 잘 달리는 이유가 되겠죠. 우선 봤지만 오미크론부터 시작해가지고 앞으로 굉장히 많은 이제 변이가 나온다거나,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이런 가상 시대, 그러니까 가상 오피스 사람을 직접 만나지 않는 이런 메타버스 시대가 좀 더 가속화가 될 수도 있죠. 그게 아니더라도 메타버스 시대는 어쨌든 옵니다. 자, 여기서 다 하나하나 주도주도를 공부해 봤더니, 뭐 물론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지만 이상하게 엔비디아가 전부 다 다리를 걸치고 있더라. 그거 외에도 나머지 뭐 애플부터 마이크로소프트, 뭐 테슬라부터 해가지고 미래 시대에 우리 시대를 주도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충분히 많은데, 이것들에서 앞으로 우리 인생을 바꿀 시기가 나오겠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 애플이고 엔비디아고 구글이고 뭐 다 좋다, 다 좋은데 문제 지금 주가가 너무 비싸요. 그래가지고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근데 이전 영상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미 연준에서는 장기 금리죠. 기준금리를 한 2.5 정도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2.5가 넘어가는 시점부터는 좀 위험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다수 전문가들은 한 2024년 이후에는 한번 폭락이 올 거라고 하는데, 자,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그 이후일 것 같단 말이죠. VR이나 XR, 뭐 메타버스 시대에 사는 거는 글쎄요, 당장 한 2, 3년 내에 도래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면은 그 중간에 한번 폭락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크다는 소리인데, 그럼 뭐 그 전에 한번 잘 뛰어내리고 폭락은 하겠죠. 어쨌든 뭐 경기가 꺾이게 되니까 당연히 폭락을 할 겁니다. 그 밑에서 잘 잡고 기다리는 놈이 위너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채널은 어떻습니까? 경제지표 보면서 과열의 신호가 나왔다, 고점의 신호가 나왔다 그러면은 계속 제가 확인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대놓고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어쨌든 이제 저는 이제 소수분들한테는 말씀을 드릴 거지만 어쨌든 힌트를 계속 드리면서 뛰어내릴 준비를 조금씩 하고, 이제 포트폴리오 변경, 이제 MDD를 바꿀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뭐 꼭 주식만 100% 갖고 있으면은 최대 손실률이 뭐 반토막 날 수도 있고 3분의 1 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포트폴리오 분배를 이렇게 해버리면, 뭐 채권을 가져간다든가 뭐 아니면은 뭐 금이라든가 이런 걸로 포트폴리오 배분을 하면 MDD라 그러죠. 최대 손실률을 낮출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과열 신호가 경제지표에서 다수가 나왔다. 그때 MDD를 낮추는 포트폴리오로 가져가는 거죠. 그 다음에 최대 손실률을 뭐 한 15% 정도 이내로 낮추고, 금융위기처럼 정말 반토막이 난다 뭐 이러면은 다 때려 박는 거죠. 그냥 4차 산업혁명 관련주에 저가에 다 때려 박고 그냥 이제 잠을 자는 겁니다. 뭐 주가가 어떻게 되든 뭐가 어떻게 되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인생이 바뀌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미친듯이 공부를 하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긴 하지만 고점 다 끝까지 다 안 먹으려고 그러면 그래도 뭐 한 1년 전쯤에는 뛰어내릴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그때 올라갈 때는 속은 쓰리겠지만 그 다음에 밑에서 다 잡으면은 뭐 이미 그때는 게임이 끝나버리는 거니까
네, 물론 그런 쪽으로 잘 해야 되겠죠. 우리 채널은 그냥 이렇게 솔직합니다. 뭐 제가 좀 인기 좀 끌어보겠다고, 네, 앞으로 뭐 간다, 앞으로 더 간다, 앞으로 폭락 온다 안 온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확률도 없는, 그러니까 근거도 없는 얘기를 그냥 짓거리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냥 뭐 제가 신도 아니고 미를 어떻게 맞춰요? 뭐 주가가 여기서 더 가네 안 가네 모릅니다. 고점에 서 있다 그러면 저도 무서워요. 어쨌든 이제 폭락은 한번 올 것 같은데 그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는 뭐 그 전에 한번 뛰어내리기는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솔직하게 아는 건 안다 말씀드리고 모르는 건 모른다. 네, 말씀드려요. 자, 그러면서 이제 최대한 열심히 경제지표 보고 이런 거 저런 거 모니터링 하면서 최대한 고점 이전에 뭐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전에는 이제 포트폴리오를 슬슬 변경을 해 나가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하고 같이 해 나가려고 제가 지금 채널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뭐 교육하는 것도 사실은 그런 관점이 가장 크고요. 어쨌든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렸는데 당장에 오미크론 나왔다고 뭐 일일비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흐름이 변하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내가 투자를 해야 수익이 날까 이런 것들, 이런 기본을 지금 생각하면서 이런 거에 관심을 가져야 진짜 일희일비 하는 거 이런 거는 별 의미도 없습니다. 자, 우리 영상 하단에 후원하기 여기 안에 제가 5만원 이상 보내주시면 한 달 동안 교육을 해드리고 있죠. 뭐 어쨌든 뭐 후원 주신 분들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5만원 이상 후원 주신 분들은 꼭 메일 주세요. 제가 한 달 교육 열심히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